단 10년 만에 한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던 한국의 스키 산업이 지금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붕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쌈인 가족이 쌈박 4일 스키 여행을 다녀오면 170만 원이 사라지고 이는 월세 두세 달치가 한 번의 여행으로 증발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손님이 아니라 직원이 먼저 떠난다는 점이며 이는 산업 내부가 이미 붕괴 직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겨울 스키장을 찾은 사람들은 리프트가 멈춰 있고 안전 요원이 없고 점심시간인데 식당이 닫힌 이상한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곧 이것이 특정 스키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하며 지금 스키장에는 일할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리프트 직원은 최저 시급을 받으며 영하의 날씨 속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일을 누가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스키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무료 이용 혜택 때문에 시즌 아르바이트로 몰려왔지만 이제 그 공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키를 타는 젊은 세대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스키와 스노보드는 겨울을 대표하는 레저였고 대학생과 직장인 모두의 필수 겨울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키는 더 이상 대중적인 문화가 아니며 일부 마니아만 남은 취미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줄자 스키장 운영사들은 적자 압박 속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이는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정규직은 계약직으로 바뀌고 계약직은 당이 아르바이트로 대체되며 숙련된 전문 인력들이 하나둘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경험 없는 당이 인력이 채우면서 안전과 서비스의 질은 눈에 띄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프트 정비와 슬로프 관리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까지 미숙한 인력이 맡게 되면서 사고 위험은 급격히 커졌습니다. 서비스 품질이 나빠지자 손님들의 불만은 폭발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분노 섞인 후기들이 매일같이 쌓였습니다. 리프트 고장으로 1시간을 기다렸다는 이야기, 직원에게 문의했지만 책임을 회피했다는 경험담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악순환은 직원 부족 서비스, 저하 손님 감소, 매출 하락이라는 고리를 끊임없이 강화시켰습니다. 이 구조를 끊지 못하면 스키장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며 이미 그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몰락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더 거대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구조적 위기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왜 한국 스키장이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자연 조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스키장을 운영하려면 높은 산과 충분히 추운 날씨, 그리고 안정적인 눈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세 가지 조건 모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한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해발 1950m 수준이며 이보다 높은 산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 알프스에는 3000m급 산들이 즐비하고 스위스 알프스에는 4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이어집니다. 산이 높을수록 기온은 낮아지고 눈은 더 오래 유지되며 스키장 운영 환경은 자연스럽게 유리해집니다. 한국의 낮은 산들은 태생적으로 눈이 오래 쌓이기 어렵고 스키 시즌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산의 높이만이 아니라 점점 짧아지고 있는 한국의 겨울 그 자체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겨울은 보름이 넘게 짧아졌고 평균 기온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자연설은 줄어들고 인공눈에 의존해야 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납니다. 인공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지만 그런 밤은 이제 점점 귀해지고 있습니다. 새벽 잠깐 내려간 기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제설기는 밤새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인공눈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며 그 뒤에는 막대한 전기와 물 사용이 숨어 있습니다. 대형 제설기 한 대를 하루 종일 가동하면 일반 가정 여러 채가 쓰는 전기보다 많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스키장 하나에는 이런 제설기가 수십 대씩 설치되어 있어 전기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슬로프 1km당 수천 톤의 물이 필요하고 이를 끌어올리는 펌프 역시 전기로 움직입니다. 겨울철에는 물이 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배관이 터지지 않게 상시 점검 인력이 필요합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가 이렇게 복잡하고 비싼 비용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한국 스키장은 자연이 아닌 전기와 돈으로 겨울을 만들어내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 태생적인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위기를 더욱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 위에 한국 스키장 운영 기간 자체가 매우 짧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더해집니다. 자연설이 풍부한 일본과 유럽의 스키장은 보통 초겨울부터 봄까지 반년 가까이 영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한국 스키장은 대부분 12월 중순에 개장해 2월 말이면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날은 많아야 70일 안팎에 불과합니다. 눈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날은 50일도 차에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1년 365일의 비용을 고작 50일 남짓한 영업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 1년 중 50일만 문을 여는 식당과 같습니다. 그 식당이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를 모두 충당하려면 음식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스키장 리프트권과 식당 가격이 유독 높은 이유는 바로 이 시간의 압축에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사이 결정적인 변수가 추가되었는데 바로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20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연속적으로 인상되며 운영 비용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스키장은 리프트와 제설기 조명과 난방까지 거의 모든 시설이 전기에 의존합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순간 스키장 운영비는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후변화가 이 비용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과거에는 밤에만 돌리던 제설기를 이제는 새벽과 오전까지 가동해야 합니다. 제설기 가동 시간이 늘어나면 전기 사용량도 함께 폭증합니다. 요금은 오르는데 사용량까지 늘어나니 전기요금 청구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 즉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눈이 오지 않아 돈으로 눈을 만들어야 하고 그 비용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됩니다. 이렇게 스키장은 자연과 시장 두 압력 사이에서 점점 더 버티기 어려운 산업이 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 위기의 무게는 더욱 분명해지며 스키장 운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대형 스키장 하나를 한 시즌 운영하는 데 드는 전기요금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규모가 큰 스키장은 한 시즌 전기요금이 100억 원을 넘기도 하며 이는 고정비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장비 유지비, 시설 감가상각비까지 더해지면 전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감가상각비란 리프트와 제설기 같은 고가 장비의 가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을 비용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즉, 스키장 운영비의 상당 부분은 손님 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고정 비용입니다. 결국 리프트권 가격의 절반 이상은 눈과 상관없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왜 가격 인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담이 사장 개인의 탐욕이나 경영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온 상승도 전기요금 인상도 스키장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복잡한 사정을 손님에게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리프트권을 살 때 기온 상승률과 전기요금 인상폭을 설명한다면 공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비싸졌다, 바가지를 썼다는 인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은 곧바로 분노로 이어지고 스키장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적자가 쌓이고 적자가 쌓이면 폐업으로 이어집니다. 가격을 올려도 손님이 떠나고 올리지 않아도 망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스키장 경영진 역시 생존을 위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이 장기적으로 산업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과 서비스의 불균형은 결국 고객 경험을 파괴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이렇게 한국 스키 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 압력에 의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이 지금처럼 무너지기 전 한국 스키장이 가장 빛나던 시절은 언제였을까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스키 산업은 성장과 낙관의 상징에 가까웠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 스키장의 황금기로 불립니다. 이 시기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사람들의 여가 지출 여력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겨울이 되면 스키장은 단순한 레저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기능했습니다. 주말마다 고속도로는 스키장을 향하는 차량으로 가득 찼고 정체는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리프트를 타기 위해 1시간 넘게 줄을 서도 불평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당시 스키장들은 앞다투어 슬로프를 확장하고 리프트를 추가하며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대기업들까지 스키 산업에 뛰어들며 투자만 하면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키장 인근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고 콘도 분양 광고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콘도가 빠르게 분양되며 스키 산업의 호황을 뒷받침했습니다. 2011년 시즌 연간 스키장 이용객 수는 정점을 찍으며 6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국민 7명 중 1명이 한 해에 한 번 이상 스키장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스키는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스포츠가 아니라 대중적인 겨울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생, AMT와 회사, 워크숍 가족 여행의 단골 목적지가 바로 스키장이었습니다. 스키 장비와 의류 시장도 함께 성장하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스키 전문 매장이 들어섰고 온라인에서는 장비 리뷰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키장에서 일하는 시즌 아르바이트 역시 경쟁률이 높아 젊은 층의 선망 대상이었습니다. 숙식 제공과 안정적인 급여, 무료 이용 혜택은 당시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 시절의 기억은 지금의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몰락의 속도를 더욱 실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황금기는 영원하지 않았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균열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객 수가 소폭 줄었을 뿐이어서 업계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겨울이 조금 따뜻해진 것도 일시적 변동이라 생각하며 다음 해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변화는 일회성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추세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젊은 세대의 취향 이동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스키보다 해외여행을, 스노보드보다 실내 레저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레저의 왕좌에서 스키는 점점 밀려나며 선택지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스키장 이용객 수는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600만 명을 넘던 이용객 수는 500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다시 400만 명 초반까지 줄었습니다. 숫자의 감소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스키를 처음 접하는 신규 이용자가 거의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신규 유입이 끊기자 산업은 자연스럽게 노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이용객들은 나이가 들며 스키를 떠났지만 그 빈자리를 채울 세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시설과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운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스키장들은 인력과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비용 절감을 시도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버팀목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서비스 품질 하락은 즉각적으로 체감되었고 남아있던 손님들마저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은 안전과 편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즉시 대응하는 요원이 없다는 경험은 강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의 실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탈로 이어졌고 악순환은 더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이렇게 스키 산업의 쇠퇴는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손님들의 이탈은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은 비싼 가격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배신감이었습니다. 사민 가족이 한 번의 스키 여행에 지출하는 비용은 해외 휴양지 일주일 여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 돈으로 동남아 휴양지나 일본 온천 여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비교는 소비자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스키장에서 그 비용으로 얻는 경험은 기대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흙이 드러난 슬로프와 1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리프트 불친절한 응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식당에서는 비싼 가격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식사가 제공되며 실망을 더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경험담은 통계보다 훨씬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한 가족은 아이에게 스키를 가르치기 위해 스키장을 찾았지만 안전 요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졌음에도 즉각적인 도움은 없었고 부모가 직접 아이를 안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 가족은 다시는 한국 스키장을 찾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직장인 모임이 당일치기로 스키장을 방문했습니다. 장비 대여의 1시간, 리프트 대기의 40분, 식사에 또 30분을 소비했습니다. 실제로 스키를 탄 시간은 2시간도 되지 않았고 체감 가성비는 바닥이었습니다. 인당 수십만 원을 지불했지만 얻은 경험은 기다림과 피로뿐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후기가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바가지, 불친절부실, 실망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비싸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대접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클수록 분노는 배신감으로 변합니다. 특히 가족 단위 고객의 이탈은 스키 산업의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이들의 선택 변화는 산업의 미래 수요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국내에서 실망한 소비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향했고 그 첫 번째 목적지는 일본 스키장이었습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일본으로 간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일본 스키장은 한국과 달리 자연설에 의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와 니가타 지역에는 겨울 내내 눈이 쏟아지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우더 스노우가 형성됩니다. 파우더 스노우는 수분이 적고 입자가 고와 인공 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자연눈 덕분에 일본 스키장은 제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곧 운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리프트권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일본 스키장의 리프트권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슬로프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항공권 비용을 더해도 일본 스키 여행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가 항공을 이용하면 왕복 항공권은 20만 원 안팎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한 쌈 박 4일. 일정의 총비용은 한국 스키 여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의 질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눈이 다르고 서비스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한번 일본 스키장을 경험한 소비자가 다시 한국 스키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동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스키장 종사자들 역시 이 현실을 알고 있으며 그만큼 현장의 사기는 더욱 떨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으로는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한국 스키장의 경쟁력을 더욱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다음으로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 스키 산업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존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연 조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예 실내 스키장이라는 해법을 선택했습니다. 날씨와 계절을 무시하고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거대한 실내 스키장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해올빈에 세워진 대형 실내 스키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연중 언제든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의 최장 슬로프는 수백 미터에 달하며 연간 방문객 수는 수백만 명을 기록합니다. 실내 스키장의 가장 큰 장점은 기온과 강설량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여름에도 내부는 영하의 환경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슬로프 상태를 제공합니다. 쇼핑몰과 식당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결합된 구조는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스키를 타다 휴식을 취하고 쇼핑을 하고 다시 슬로프로 돌아오는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중국 실내 스키장의 이용 가격은 한국 스키장보다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최신 시설과 안정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셈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한국 스키장의 주요 고객이었던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는 한국 스키장 매출에 또 하나의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자연설에 일본과 자본을 앞선 중국 사이에 끼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일본처럼 눈이 풍부하지도 않고 중국처럼 거대한 투자를 감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양쪽 압력을 동시에 받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동남아 휴양지와의 경쟁까지 더해지며 선택지는 더욱 분산되었습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따뜻한 나라를 선택하겠다는 소비자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굳이 추위 속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스키장은 사면에서 동시에 압박받는 구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한국 스키장은 살아남기 위한 여러 실험을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된 전략은 리프트권 가격을 낮추는 대신 각종 추가 요금을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입장료는 낮아 보이지만 장비 대여와 의류 주차 식사 비용이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더 큰 불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지불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지는 경험은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전략은 초보자 중심의 단기 체험 상품이었습니다. 짧은 강습과 제한된 슬로프 이용을 묶은 상품은 가격 부담을 낮추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초보자에게는 여전히 대기 시간과 혼잡도가 큰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스키를 즐기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경험은 재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스키장은 워터파크나 눈썰 매장을 강화해 가족 고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스키장의 정체성을 흐리며 차별화 없는 종합 놀이공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썰매는 한 번의 방문으로 충분했고 반복적인 방문 동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계절 운영을 위해 콘서트와 축제 같은 이벤트도 도입되었습니다. 비수기에는 사람을 모았지만 스키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벤트가 아니라 본질적인 경험의 질에 있었습니다. 눈 상태와 대기시간 안전과 서비스라는 기본 요소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많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시도를 임시 방편으로 인식하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결국 실험이 반복될수록 신뢰는 더 빠르게 소모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들이 오히려 몰락의 속도를 앞당기는 역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한국 스키 산업은 과연 되살아날 수 있는 길이 존재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나 이벤트로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말합니다. 해법의 출발점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경험의 재설계라는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즉, 더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왜 비싼지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요소는 대기 시간과 동선의 효율화입니다. 리프트 운영 방식과 시간 배분만 바꿔도 체감 만족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의 질에 대한 집요한 개선입니다. 제설 효율을 높이고 슬로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면 경험의 기본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안전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재투자입니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투자로 봐야 합니다. 특히 가족 단위 고객에게 안전은 가격보다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초보자와 숙련자를 분리하는 운영 전략입니다. 혼잡이 줄어들면 모두의 만족도가 동시에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성과 스토리를 결합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스키장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가능한 겨울 경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해외와 비교되는 경쟁의 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고통스럽고 당장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변화를 알면서도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미룰수록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는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기회는 누구에게 열려 있을까요? 모든 스키장이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형 스키장은 규모의 경제를 살린 효율 개선과 시스템 혁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면 중소형 스키장은 대형화를 포기하고 명확한 콘셉트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보자 전용 가족 전용 혹은 프리미엄 소규모 스키장이라는 선택지입니다. 고객층을 좁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는 하루 이용객 수를 제한하는 고급 스키장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혼잡을 철저히 관리하며 높은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유지합니다. 가격은 높지만 경험의 질이 이를 충분히 상쇄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모델을 실험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영향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숙소와 식당 문화 체험을 하나의 패키지로 엮으면 체류형 소비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당일치기 방문에서 벗어나 수익 구조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스키장은 지역 경제의 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과 장기적인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해답은 기술이나 자본보다도 의지와 선택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결정을 늦출수록 남는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변화의 문은 아직 열려 있지만 그 문은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스키장은 조용히 문을 닫거나 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 없이 운영을 축소하며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간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입니다. 계절직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이 떠나면서 현장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은 더욱 약화됩니다. 이는 다시 고객 불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스키장은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 산업 생태계입니다. 장비 렌탈점과 숙소 음식점, 교통업까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키장이 무너지면 이 연결된 산업도 함께 흔들립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에서는 그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젊은 인구 유출은 가속화되고 지역 경제는 더욱 빠르게 위축됩니다. 스키 산업의 쇠퇴는 단순한 레저 트렌드 변화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개별 기업의 실패를 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 관광의 방향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단기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우선하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이 전환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역할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협력 모델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더 늦기 전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무대응은 가장 확실한 실패 전략일 뿐입니다. 결국 한국 스키 산업의 미래는 외부 환경보다 내부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후변화나 해외 경쟁은 통제할 수 없지만 대응 방식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익숙함에 머무르는 선택은 가장 위험한 결정입니다. 변화는 항상 비용과 저항을 동반하지만 회피의 대가는 훨씬 더 큽니다. 지금의 투자는 손실처럼 보일 수 있으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확실한 퇴로를 막아버립니다. 이 산업이 사라질 때 잃는 것은 단지 스키장이 아닙니다. 지역의 겨울 풍경과 일자리, 그리고 세대의 기억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업의 성과표가 아닌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겠다는 결단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뒤의 풍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시에 더 미룰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시간은 지금이며 책임 역시 지금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국 스키 산업은 쇠퇴의 상징이 될 수도 전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어떤 이야기를 남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침묵과 방관은 이미 실패한 전략임이 분명해졌습니다. 행동과 변화만이 이 산업에 남은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이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고 지금도 다시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